안녕하십니까. 자, 건축 일반, 건축 4. 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서양 건축사를 하고 있었죠. 저번 시간에는 고대 건축이 끝나고 중세 건축에서 비잔틴 건축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잔틴 건축이 비잔틴 제국, 즉 그 동로마 쪽이었다면 서로마 쪽에서 펼쳐진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 중세 건축, 비잔틴 건축이었는데, 비잔틴 건축의 주요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했죠. 그리크로스, 펜덴티브 돔, 성 소피아 성당. 자, 요 세 가지 한 번씩 짚어보고서 이번 시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크로스. 자, 그리크로스는 자, 이런 네 팔의 길이가 같은 십자가라고 했죠. 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제 박해가 그치지 않고 신앙적인 영웅인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돔으로 된 동방의 무덤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짓게 되는데, 이런 그리크로스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중앙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 외에 돔을 씌운다고 했죠. 자, 그리크로스와 라틴 크로스를 비교해보면 그 평면 모양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팔의 길이가 같은 이런 그 왼쪽의 그리크로스와 한쪽 면이 길게 신도들이 의자에 앉을 수 있게 그런 교회 형태를 띤 라틴 크로스, 혹은 로만 크로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이 십자형 평면 위에 커다란 돔을 얹어야 되는데 그 돔을 어떻게 얹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펜덴티브 돔이라고 했죠. 자, 판테온의 돔과 비잔틴 돔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판테온 돔이 로툰다라고 하는 커다란 드럼 형태의 원통에다가 그 위에 돔을 딱 올렸다고 하면, 비잔틴에서는 이 사각형 위에 돔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건축가들은 해결해야 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장방형, 사각형 위에다가 돔을 올리는 것. 그래서 고민한 방법이 바로 이거죠. 사각형에 외접하는 반구를, 내 구퉁이를 사각형을 넘어가는 부분을 다 이렇게 쳐내고 그 위에 다시 돔을 또 하나 올려서 반구를 올린 다음에 만든 게 바로 펜덴티브 돔이라고 했죠. 자, 펜덴티브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죠. 바로 여기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이 부분, 여기가 바로 펜덴티브입니다. 이 펜덴티브 4개 위에 올라간 돔, 그래서 펜덴티브 돔이 된 거죠. 자, 보통은 그리크로스의 교차부 위에다가 이렇게 돔이 얹혀지게 되고, 이렇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스, 로마, 비잔틴, 요 세 가지의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그리스엔 파르테논 신전이, 로마엔 판테온이, 그리고 비잔틴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하기야 소피아 성당 또는 아야 소피아 성당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그리스의 고대어고 아야 소피아는 그리스의 현대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위대한 지혜, 신성한 지혜, 홀리 위스덤을 의미하는. 자,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즉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지어진 현존한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입니다. 자, 이 중앙 집중식 평면 위에 거대한 돔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부돔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요 첨탑은, 여기 보이는 첨탑 4개는 나중에 이슬람 사원이 되면서 만들어진 첨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데가 바로 그 동로마 쪽의 비잔틴 제국의 건축이었다면 서로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로마 쪽에는 초기 기독교 건축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서로마의 멸망까지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서기 300년대 중반 군단 사이의 내분이 다시 시작됐다. 각 군단은 자기들 사령관이 황제가 되길 원했다. 내전은 군대뿐 아니라 경제까지 약화시켰다. 로마 역사가들은 많은 농장들이 쓸모없게 변했다고 말했다. 야만족들은 제국 내부의 어수선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용했다. 서기 360년대 브리타니아에선 스코틀랜드 부족들이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넘어 침공했다. 유럽 대륙에선 게르만 부족들, 특히 흑해 근방에서 온 고트족들이 위협을 가해왔다. 고트족들도 중앙아시아 출신의 잔인한 훈족들에게 쫓겨 고향 땅을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다. 고트족은 훈족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피난처를 구걸했다. 서로마 제국은 빠른 속도로 쇠락해갔다. 서기 395년 동서로마 제국의 비공식적인 분열이 공식화됐다. 다른 황제가 동서로마 제국을 각기 통치했다. 그로 인해 서로마 제국은 방어력이 더 저하되면서 쇠퇴 속도도 빨라졌다. 서기 395년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고트족이 알라리크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그리스를 침공한 다음 북쪽으로 이동해 이탈리아 북부를 공격했다. 같은 시기에 반달족을 포함한 다른 게르만족들이 라인강을 건너 트리어시를 약탈하고 갈리아를 휩쓸었다. 서기 410년 알라리크와 그의 고트족이 로마시를 약탈했다. 8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것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의 전조였다. 고트족은 이탈리아를 떠나서 프랑스 남부에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다른 게르만족들은 히스파니아의 넓은 부분을 차지했고 반달족은 카르타고를 포함한 북아프리카를 장악했다. 서기 410년 알아서 지키라는 로마 황제의 말에 브리타니아도 항복하고 말았다. 400년 중반이 되자 서로마 제국은 몰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수적 열세에다 재정까지 빈약했던 서로마 제국 군대는 외세의 위협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 특히 과거에 야만족을 로마군으로 선발해서 훈련까지 시켰던 사실이 이제는 약점으로 작용했다. And these people come over, serve under Roman orders, but then very often they take off back again. And therefore they've learned a lot, not only about techniques and so on, but I mean actual military intelligence. They know where to attack if they come back on the other side. The big example is Alaric. Alaric the Visigoth, the chap who actually captures Rome in 410. He had been off and on serving under Roman orders for a good many years before he does this. 야만족이라 불리긴 했지만 침략군들은 로마 제국을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다수가 로마식으로 살고 싶어 했다. 사실 로마군과 침략군들은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언제라도 힘을 합칠 준비가 돼 있었다. 400년대 중반 공동의 적은 훈족의 아틸라였다. 훈족은 이미 게르마니아에 그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동서로마 제국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었다. 훈족의 정책은 지나는 곳의 모든 걸 파괴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그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웠다. 기마술에 뛰어났던 훈족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멀리까지 화살을 쏠 수 있었다. 훈족의 진군을 늦추기 위해서 로마군은 제국 안에 살고 있던 다른 야만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서기 451년 샴페인 지방의 평원에서 아틸라군은 로마군, 부르고뉴군, 프랑크군 그리고 고트족으로 이루어진 로마 연합군과 싸웠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다. 아틸라는 이탈리아를 침공했다가 돈을 받고서야 물러갔다. 453년에 아틸라가 죽자 훈족의 결속도 깨졌고 게르마니아의 자국민들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서로마 제국도 같은 운명에 시달리고 있었다. 400년대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왕국의 일부분이 됐고 이탈리아가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됐다.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고트족에 의해 강제로 폐위됐다.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로마군의 영향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서로마에서부터 전개된 중세 건축, 초기 기독교 건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건축은 서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부터 동과 서로 이제 나누게 되는, 동로마와 서로 나누게 되는 그 로마 제국의 분할, 그리고서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로마에서 그 전까지 전개된 건축 양식을 얘기합니다. 초기 이탈리아의 로마에서부터 발달돼서 유럽에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자, 지도를 보면 왼쪽에 초기 기독교, 즉 로마, 오른쪽에 비잔틴 제국, 이 두 세력이 이제 큰 축이 돼서 유럽의 역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서로마 쪽, 즉 로마 쪽에는 게르만족들이 침략을 계속 자행하게 되고 로마의 영토는 점점 좁아지게 되고 나중엔 여기에 게르만 제국의 나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게르만 제국에서 가장 큰 프랑크 왕국이 생겨서 거기에 카를로스 대제, 샤를마뉴 대제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기까지의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의 유산들이 어떻게 초기 기독교에서 전개가 됐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말하지만 서로마 제국은 몰락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로마인들과 야만족들은 닮아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동화돼가는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경우 구별이 힘들었던 이유는 침략군들이 로마식으로 생활했고 기독교를 믿었으며 국정에도 로마 시민들을 썼기 때문이다. 서로마 제국의 로마군들은 공식적인 해체 절차를 거치진 않았다. 제국이 몰락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많은 군단들은 복무지역 주민들 속으로 융화됐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에서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서로마 제국과 그 군대가 사라지긴 했지만 동로마 제국과 군대는 계속해서 번영을 누렸다. 지금은 비잔틴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보다 부유했고 국경선들도 수비가 탄탄했다. 동로마 제국 군대의 겉모습은 변했지만 그 핵심을 보면 과거의 로마군과 기본적인 노선을 같이 하고 있었다. 서기 500년 동로마 제국군은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를 포함해 과거의 서로마 제국의 몇몇 지방을 다시 손에 넣었다. 점차 변하긴 했지만 동로마 제국 군대는 1453년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로마군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했다. 형태가 변하긴 했지만 로마군은 기원전 5세기부터 서기 15세기까지 200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지켜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성기 때에도 요즘 기준으로 보면 소규모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40만 명 정도의 상비군으로 거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렸다. 로마군은 전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로마군은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전문적인 군대였다. 그들의 군율과 훈련 방식은 오늘날의 군대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Its great military successes have always been famous. The name of Julius Caesar has never really been forgotten. Consequently, it formed the obvious model for the armies of the modern nation states of the West in the 17th, 18th, and 19th centuries. And many of our own military traditions are based on at least the way our generals have imagined Rome once was.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다른 위대한 로마 장군들이 현대의 군대를 본다면 군율이나 명령 체계, 병참술에서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낼 것이다. 잔인한 정복과 문명의 전파라는 상반된 업적을 남긴 로마군은 오늘날 현대시대의 우리에게 군사적 업적 이상의 것을 남겼다. 서구 문명의 상당 부분이 로마군이 유럽을 식민지화하면서 함께 전파했던 문명의 기초를 두고 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비롯한 수많은 서구 언어들이
로마인들의 모국어인 라틴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서구 세계의 건축과 주화, 예술, 그리고 법률 등 우리 현대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로마 제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로마군의 창조물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로마 제국도 없었을 것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로마는 멸망 후에도 수많은 그 문화들을 남기고 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로마식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자, 그럼 초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건축이었던 그 종교 건축, 교회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밀라노 칙령,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도 이제 마음껏 종교 활동을 해라. 그 전까지 계속 박해만 일삼다가 자기 자신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생활을 하거나 했습니다. 자, 카타콤 아마 들어는 봤을 텐데요. 자, 카타콤이 뭔지 이것도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떠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벽도 길바닥도 울퉁불퉁 거칠고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기어서 가야 하는 길. 지하의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벽 전체를 덮고 음울한 공기만이 감도는 이곳 지하무덤 카타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 카타콤에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기독교인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지하에서 생활하던 그들은 뭐 이렇다 할 건축 양식이라는 게 없었죠. 로마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뭐 기둥과 아치, 아케이드, 네이브, 뭐 측랑, 아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계승되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자, 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제 급속도로 막 성장하게 되는 데 비해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돈은 없었죠. 그래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요구되는 그 기능이 로마 시대의 바실리카의 기능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교회 건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재사용하게 되고, 이후에 이 바실리카는 교회 건축의 원형이 되게 됩니다. 교회 건축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후일 이 초기 기독교를 넘어서 로마네스크, 고딕, 그 이후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까지 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바실리카에서. 자, 그럼 로마 시간에 배웠던 바실리카. 자, 이 바실리카는 주로 재판소나 뭐 상업 교역소 등으로 사용되는 큰 홀이었다고 했죠. 특히 재판소로 사용될 때 저쪽 도로 쪽에서 들어왔을 때 맨 안쪽에 보면 이렇게 판사가 앉아있는 원형의 반원형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후진, 앱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앞에서 이제 나는 신의 이름으로 뭐 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는 선서를 하고서 재판을 시작했던 단이 있었죠. 이것들이 그대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복도에서 삼랑식 구조라 하면 이 복도가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얘기지. 주요 복도인 네이브, 바로 이 네이브를 비롯해서 이 복도 양쪽으로 측랑, 아일, 저 끝에는 후진이 있었고, 요 지붕을 높여서 고측창 클리어스트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중간에 신랑 혹은 주랑이라고 불리는 네이브가 있었고, 양쪽으로 측랑, 아일, 그리고 그 위에 클리어스트로라고 불리는 고측창으로 빛이 들어오고, 저 끝에는 후진, 앱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바실리카 양식이 그대로 기독교 건축에 사용이 되고, 이런 장방형, 커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교회 건축의 토대가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이게 십자가 형태로 변하게 되고 라틴 크로스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 건축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